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소화기내과 전문의 양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훌륭한 심포지엄에 이렇게 초대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처음 뵙는 분들이신데 오늘 들으셨을 때 뭐라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였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고요. 제가 소화기 내시경을 하는 의사다 보니까 내시경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깊은 내용은 별로 없고요. 재밌는 내용들은 몇 가지 있습니다. 멋있는 사진이 한 장 있어가지고 넣어봤습니다. 요새 셀카 놀이에 빠져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은 소화기내과 중에서 췌담도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췌장암, 담도암이 제 세부 전공이고요. ERCP를 전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검진 내시경 저희 병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데서 하고 있고 저도 소화기 내시경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파트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건강검진 중에서 이제 혈액 검사하고 뭐 영상의학적인 검사들인데 이 부분은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시경 파트를 조금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건강검진 대상자고 부모님들도 모두 건강검진 대상자들이다 보니까 건강검진에 대해서 조금 아셨으면 좋겠는 점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혈액검사와 기타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투석 환자들한테서 건강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사실은 투석 환자들이 병원에 매일 오고 피검사를 매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건강검진을 별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인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했던 대규모 연구인데요.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인과 그 다음에 투석을 하는 환자들이 2,000여 명을 양쪽을 비슷하게 대조군을 해갖고서 한 연구인데 암이 얼마나 생기는지를 봤어요. 롱텀하게 한 7, 8년을 본 그런 연구인데 간단하게 보시면은 투석을 하지 않는 환자들에 비해서 투석 환자들은 약 71% 정도 암에 더 잘 걸립니다. 굉장히 무서운 데이터죠. 우리가 어떤 군을 잡아도 그렇지 않은 대조군보다 일반인보다 70% 이상 암이 많이 생기는 그룹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하는 췌장 같은 경우에도 뭐 만성 췌장염도 있고요, 췌장 낭종도 있고 이렇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발 요인들이 있지만 이렇게 70%씩 많이 생기는 경우는 사실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연구고요. 그래서 투석 환자의 네 번째 사망 원인입니다. 물론 일반인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4위니까 되게 낮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생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도 또는 가족분들한테도 건강검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의사 선생님들도 잘 이렇게 많이 놓치실 때가 있는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양 표지자들은 이렇게 건강검진 항목을 추가로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복부 영상 검사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배 한번 찍어본다고 하잖아요. 흉부는 말할 것도 없고 흉부는 어차피 체스트 CT를 찍으면 되니까. 근데 복부 영상 검사를 대부분의 검진 센터들이 다 초음파를 하게 되는데 투석 환자분들은 CT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가 CT를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거, 물론 이제 뒤에 복부 초음파 CT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놓기는 했는데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영제 부작용, 그 다음에 신독성이죠. 그렇게 하는데 어차피 투석 환자들은 키드니가 다 망가졌기 때문에 신독성, 그 다음에 이 다이를 쓰는 거에 대한 그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T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투석을 하게 되는 제1 원인이 당뇨병이죠. 당뇨병 때문에 투석을 하는 경우가 결국 만성 신질환이 돼서 결국 그 투석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 보니까 당뇨병이 일반인들보다 췌장암이 생길 확률이 한 30~40% 정도 올라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췌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꼭 CT를 찍으셔야 됩니다. 이게 초음파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췌장을 정확하게 볼 수 없다는 굉장히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투석 환자들이 암에 걸리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수술이나 항암 치료하는데 매우 많이 장애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조기 치료에서 위암으로 배를 열어서 수술하는 것보다는 위암 초기에 발견을 해서 내시경으로 도려내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중요해서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시경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석 환자들의 내시경 시기는 일반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은 위내시경 40세부터 2년에 한 번, 대장내시경 50세부터 5년에 한 번이고, 가족력이 집안 직계 가족 중에서 암이 있는 경우에는 10년을 보통 당겨서 하게 됩니다. 대장내시경 40세부터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대장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뭐 용종이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에 있어서 1년, 3년, 5년으로 정해지게 돼 있죠. 그거에 맞춰서 하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복용약제가 되게 많으시죠. 뭐 기본적으로 한 10개는 깔고 가시잖아요. 20개 드시는 분도 적지 않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술 시에 정확하게 환자도 의사도 이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면 내시경은 일반적으로 금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진정한 내시경이죠. 금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시경 시행 시에는 투석 환자가 특별히 어려운 이유도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환자와 다르지 않은 검진 내시경 기간입니다. 40세부터 50세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거나 혈변, 복통 뭐 이런 거 있고 아니면 가족력이 있으면 더 일찍 시작해야 됩니다. 의외로 HD 하시는 분들이 혈변 되게 많이 보시죠. 헤파린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약도 항혈전제를 쓰시기 때문에 혈변도 많이 보시는데 이런 경우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아까 봤던 데이터에서 보면은 어떤 암들이 생겼는지를 본 데이터인데요. 보시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HD를 하지 않는 일반인들과 HD를 하는 환자들은 거의 비슷한 암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항상 순위권에 드는 위암과 대장암을 합치면 30%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암 중에 30%가 위, 대장, 내시경으로 커버가 되는 이제 그런 암이란 소리죠. 그리고 그 밑에도 보시면은 간담독의 암이 또 한 10% 정도, 15%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췌장암도 한 5%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장 내시경도 꼭 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초음파보다는 CT를 좀 더 레커멘데이션 합니다. 자, 투석 환자 복용할 때 되게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아침 일찍 그냥 약 드시면 됩니다.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셔서 어차피 대장 내시경을 특히 하는 경우에는 이제 새벽까지도 이 장 정결제를 복용해야 되는 그런 레시피들이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약을 드셔도 되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금식하시기 때문에 당뇨약제는 빼고 드시는 게 보통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항혈전제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아스피린이 있고요. 그 다음에 P2Y12 수용체 억제, 그러니까 뭐 필라빅스죠, 필라빅스, 실로스타졸 뭐 이런 약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노악이라고 부르는 자렐토 뭐 이런 것들 요새 많이 사용하고 있죠. 요새는 뭐 와파린을 거의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노악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약들을 대부분의 분들이 복용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HD를 하는 환자분들, 말기 심부름 환자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심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대부분 항혈전제를 복용하고 계시고 PCR을 받으신 분들도 만만치 않게 있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항혈전제를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검진의 범위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검진의 범위와 환자 상태가 무슨 말이냐? 일단 약제 하나하나를 보면서 검진의 범위와 환자의 상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아스피린을 왜 드시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방적 목적으로 드시느냐 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치료적 목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방적으로 워낙 투석하시는 분들은 아스피린을 거의 다 대부분 드신다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 드시죠. 그런데 이제 스텐트를 넣었다든지 PCI를 받으셨다든지 아니면은 뇌혈관 질환을 앓으셨다든지 아니면 뭐 코일을 넣었다든지 이렇게 안 드시면 큰일 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냥 검진 내시경 받고 검진 내시경 하다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조직 검사, 바이옵시까지는 그냥 뭐 끊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대장 용종 결제술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아스피린을 끊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2cm 이상의 용종을 제거받을 때에는 5에서 7일 끊을 것을 권장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내시경 시술의 로우 리스크, 하이 리스크, 울트라 하이 리스크, 울트라는 제가 안 적었는데 울트라 하이 리스크가 있는데요. 로우 리스크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위 대장 내시경 플러스 바이옵시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아스피린 안 끊어도 된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 리스크가 있습니다. 용종 떼는 거 이렇게요. 보통 콜드 스네어라고 하는데 그냥 딱 잘라버리는 거죠. 물리적으로 그냥 뜯어내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하이 리스크지만 아스피린은 끊지 않으셔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밤에 응급 내시경을 하러 갔던 게 다 이런 경우들이었거든요. 아스피린 바이옵시하고 밤에 뭐 혈변을 봐요. 피를 토해요. 원칙적으로는 괜찮대는데 피가 납니다. 웬만하면은 끊을 수 있는 환자들은 무조건 끊고 하시는 거를 합니다. 안 나면 괜찮은데 나면 욕을 얻어먹습니다.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제가 펠로우 때 진짜 수도 없이 나갔는데 하신 분들은 집에서 잘 주무시는데 전혀 뜬금없이 불려나가서 내시경을 하고 욕을 얻어먹고 뭐 그렇습니다. 가이드는 아무리 말해봐야 피나면 소용이 없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2cm 이상의 용종 제거술을 시행받는다고 하는데 2cm라는 게 사실 굉장히 큰 용종입니다. 2cm는 여러분들이 가끔 보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뭐 2cm짜리 뭐 3cm짜리 용종이 있는데 사실 거짓말입니다. 다. 2cm, 3cm면 내시경 거의 안 보여요. 거의. 장을 딱 보면 2cm면 거의 루멘을 막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엄청 크죠. 이거 1cm, 1cm. 엄청 큰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이런 애들 1cm니까 2cm 안 된다. 아스피린 없이 그냥 끊어버려야죠. 끊기도 좋게 생겼잖아요. 목이 이렇게 있어서. 이거 보시면 요거 여기 이거 스턱이라고 그러죠. 목이죠, 목. 이거 다 혈관인데 혈관. 자르면 혈관 보여요. 정말 IV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혈관이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자르고 나서 저희가 이제 클립이라는 걸 잡습니다. 호치키스처럼 딱 잡아놓는데 여러 데이터들이 전부 다 네거티브 데이터입니다. 별 도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환자보다는 의사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잡는 거지 환자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밤에 피나면서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실 아스피린을 먹은 상태에서 해도 괜찮다고 해서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원칙은 이렇고요. 웬만하면 끊고 드시는 게 좋고 이제 못 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2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램 가시면 스텐트 넣으시고 이런 분들. 특히나 6개월 이내에는 서브어큐트 스럼보시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금기죠. 금기 무조건. 끊으면 안 됩니다. 피를 콸콸 토하고 있어도 먹여야 되는 상황인데 하물며 검진 따위가 뭐 끊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고위험도 시술인 경우에는 5에서 7일을 클로피도그램 끊는데 아스피린은 이론상으로 안 끊어도 되는데 클로피도그램 무조건 끊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자, 이제 뗐어요. 어떻게든. 뗀 다음에 이제 언제 먹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잘 모르세요. 언제 먹을까? 잘 모르겠는데. 이러시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출혈 경향이 없으면 재개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하죠. 왜냐면 자르고 나서 집에 가서 딜레이드 블레이드가 엄청 많은데 언제 뭐 피 안 나는 줄 알고. 보통은 그 다음날 아침까지 괜찮으면 보통 그 다음날 아침부터 먹이시면 됩니다. 그날은 보통 먹이시기 좀 불안하고요. 그 다음날 아침은
아침부터 드시게 하면은 대부분 큰 문제가 없습니다. PCI 얘기는 했고요. 노악도 비슷합니다. 자렐토 같은 거 많이 드시죠. 뭐 그런 약들 끊고 필요하면은 헤파린으로 브리칭해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PCI 했는데 진짜로 캔서가 의심이 된다던가 아니면 ES를 꼭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있어서 입원시켜가지고 보통 헤파린 쓰면서 합니다. 불안불안한데 괜찮기는 해요. 일반적으로는 조심을 열심히 하고 아무래도 알고 하면은 시술하는 의사들도 굉장히 조심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괜찮긴 한데 늘 불안하죠.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해야 됩니다. 이 권고안입니다. 권고안이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권고안이 앞에 말씀드렸던 거 전부 다예요. 해도 된다. 절대 하지 말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진정약제 중요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미다졸람하고 프로포폴을 쓰게 되죠. 여기 아마 여기 몇몇 병원들 내시경도 같이 하시는 원장님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조금 큰 내과 병원에서 하니까. 이론상으로는 미다졸람이나 프로포폴을 투석 환자와 일반 환자를 이렇게 나눌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없다고 돼 있기는 하고 이론상으로는 간으로 대사되기 때문에 신장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인터랙션도 있어요. 인터랙션도 있다고 돼 있긴 한데 뭐 별로 중요하진 않고 그래서 원래 수면 내시경은 진정화 내시경의 금기는 아닌데 많은 의사 선생님들, 특히 로컬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처음부터 아예 안 하니까 무조건 투석 환자들은 비수면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고 이게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해보면은 워낙 전신 상태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로 저도 투석 환자들의 내시경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좀 늦게 깨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피의 강도가 그렇게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 이론상으로 대사되는 속도가 같아야 되는데 해보면 좀 느리게 깨세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좀 불안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종합병원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뭐 마취과라든지 뭐가 다 있는데 로컬 병원도 좀 불안한 부분 사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위내시경 해봐야 꼴랑 얼마 받는다고 리스크를 감수하기 좀 부담스러우시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럴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투석 환자분들은 조금 더 큰 병원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이걸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는 병원들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진정을 하지 않으면 정말 힘드시거든요. 그리고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투석 환자분들이 내시경 받기는 확실히 어려운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투석 환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시경 의사 선생님들이 계신 병원으로 보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막이 얇습니다. 벽이 정말 얇아요. 어떨 때 보면 정말 투명합니다. 조금만 더 바이옵시를 세게 했다가 리버가 뜯길 것 같은 그런 벽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대부분 처음부터 그냥 혈액투석으로 가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 이제 복막투석을 하고 혈액투석 가는 분들이 워낙 많던 시절에는 또 이게 대부분 위장관에 유착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시경 하기가 굉장히 장이 이렇게 부드럽게 가야 되는데 유착이 여기저기서 이제 장을 잡고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고요. 또 아무래도 심폐 기능들이 좋지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약이 많다 보니까 다 고려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판독지에 보면 출혈성 위험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출혈은 큰 위험은 아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조금 나오면 여기 말씀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사진만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이제 건강검진 많이 받으시잖아요. 어머님도 받으시고 만성위험 나왔다고 해서 이걸 갖고서 그냥 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큰일 났다. 만성위험이래. 대부분 임상적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 임상적 의미가 없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요거 미란성 위험이라고 해서요. 여기 보면 이렇게 빨갛게 헐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것보다 심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신경 쓸 거 없고. 출혈성 위험입니다. 요거 헤마틴이라고 부르는데요. 좀 피해 날 수 있고요. 아스피린 드신 분들 거의 대부분 이렇습니다. 바디 쪽에. 여기는 조금 엔트롬이긴 한데 그러니까 위 상부 쪽은 거의 다 이거 있고요. 특히 대장 내시경 요즘에 하실 때 오라팡이라고 해서 알약 드시는 분들 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가루약 말고. 알약 먹었는데 물 진짜 많이 먹어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루약 보통 한 2리터 먹잖아요. 물을 섞어서 먹으면. 오라팡이 보통 원칙적으로 4.7리터 먹어야 되거든요. 2배 이상 먹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둘 다 해봤는데 알약이 진짜 편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오라팡을 먹고 물을 4.7리터 못 먹으면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담배빵 하듯이 오라팡 그 알갱이가 한 28개인데 14개씩 2번 먹거든요. 걔들이 다 이 위 점막에 붙어서 지져버립니다. 위 점막을. 어떨 때 보면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무슨 일인가 하고서 나중에 알아보면 오라팡하고 물 조금밖에 안 드신 분들이에요. 뭐 오라팡을 나쁘게 말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 물을 잘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혈성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다 낫습니다. 표재성 위험이다. 표면에 살짝 있는 위험이고 내가 뭘 했는데 표재성 위험이 나왔다. 그럼 나는 상위권에 든 건다. 나 우리나라 전국 10% 안에 들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엄상 아무도 없으니까. 자, 위축성 위험부터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위축성 위험 나면은 이제 무서운 말들이 적혀 있기 시작하죠. 뭐 위암의 전구병변이고 뭐. 근데 뭐 별거 아닙니다. 위에 점막이 얇아지고 혈관이 뚜렷하게 이렇게 보인다. 이거 혈관이죠. 원래 보이면 안 되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생겨요. 나이 들면 무조건 생기기도 하고. 원래 피부가 좀 얇은 분들이 있죠. 여자분들도 이렇게 많이 보이고. 원래 하얀 분들 있잖아요, 살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진단이고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이제 올림푸스 내시경들이 되게 많은데 회사 중에 이제 펜탁스나 아니면은 다른 회사들 게 있는데 펜탁스 이런 걸 보면 다 만성 위축성 위험이에요. 다 이렇게 보여가지고
내시경 특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주관적이기 때문에 요쯤 되면은 그냥 뭐 이렇게 크게 걱정하시지는 말고 내시경을 좀 더 열심히 받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쯤 되면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장상피화생이라고 말도 어렵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장상피화 되었다 이런 뜻이죠. 위 점막이 장상피가 됐다. 대부분은 뭔가 다른 거 되면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위축성 위염이 심해지면은 장상피화생이라고 해서 이제 도돌도돌한 엠보싱 같은 이제 덩어리들이 붙는데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위에 암이 생길 수 있는 전구병변입니다. 다 위암이 있었던 환자들이거든요. 실제로 나중에 이제 다른 환자 사이 것도 보여드릴 건데 하여튼 이렇게 되면은 좀 이제 문제가 된 거고 이렇게 되면 위암이 생길 확률이 보통 13배에서 15배까지도 올라간다고 돼 있기 때문에 30-40%뭐 이렇게 올라가고 뭐 또 데이터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왜냐면은 이 장상피화생도 조직 검사를 정확하게 한 경우에만 믿을 수 있다고 돼 있긴 해요.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진단이라 하여튼 뭐 이렇게 무서운 말들이 적혀 있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유병률이 높아요. 물론 이제 검진 의사 받으시면 나이가 좀 많긴 하죠. 근데 4분의 1 이상이 뭐 그렇다. 이거 양평군 데이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단의 주관성이 많이 개입을 해서요. 조직 검사를 해서 나오는 건 확실히 믿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 겁먹지 마시고 내가 너무 겁을 먹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내시경 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2년에 한 번인데.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헬리코박터 균이 이걸 만드는 가장 큰 리스크 팩터이기 때문에 이거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재균 치료. 우리나라 유병률 50%이기 때문에 2분에 1명 있는 겁니다. 재균 치료하면 아직은 60%대 성공률이 있고 안 되면 2차 치료까지 하면 대부분 성공하니까 재균 치료 열심히 받으시고 작년에 나온 영국 데이터 보면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있는 경우에 치매 위험도가 11% 올라갈 수 있다고 하고 어떤 데이터는 심지어 3배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헬리코박터 재균 치료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은 오늘 이 심포지엄을 주최하셨던 우리 김대한 원장님의 지인이신데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여기가 암입니다. 주변에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이 있는 그런 분이셨고요. 딱 봐도 굉장히 나쁘게 생겼죠. 피도 좀 나고 오돌도돌하게 가운데가 피었죠. 마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젝션을 해가지고 뮤코자를 띄운 다음에 저 파란색은 제가 넣은 약입니다. 암 되기 전에 선종 때 발견이 되면 잘 뜹니다. 이게. 근데 확실히 암이 되면 밑으로 인베이전을 하기 때문에 잘 안 떠요. 그래서 거의 뜯어내다시피 합니다. 보시면 막 거의 막 터지기 직전이죠. 거의 머슬이 다 보이는 정도로. 이렇게 해야지 뜯어냅니다. 잘 완치가 된 분이고 나중에 아물면 이렇게 됩니다. 3개월 후에 본 건데요. 깨끗하게 아물고 나중에 없어집니다. 용종이 전체 용종의 7, 8%. 그러니까 뭐냐면 대장에 용종이 나오면 대부분 4개 중에 3개 이상은 암이 되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용종 열심히 제거해야 되고요. 나머지 한 20%는 뭐 과형성 용종이라고도 하고요. 증식 폴립이라고도 하고 뭐 하여튼 암 안 되는 타입들이 조금 있는데 암이 되는 타입 훨씬 많으니까 선종이 있다고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체질이세요. 체질.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된 겁니다. 그게 암이 되느냐는 술도 중요하고 담배도 중요하고 빨간 고기도 중요하지만 일단 생기는 거는 체질이니까 일단 생기면 계속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팔로우를 하시면 되고 조직 검사를 통해서 그냥 포세브로 작은 걸 제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용종 절제술 폴리펙토미를 하기도 하고 아까 같이 이렇게 대장에 있는 것들도 점막하 절제술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은 손이 정말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 김대원 원장님처럼 이렇게 외과 선생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내시경을 하시는 많은 엔도스코피스트 정말로 내시경을 잘 하시고 또 우리나라 내시경이 되게 싸죠. 쌉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 학회를 갔는데 미국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양기영 선생님은 오전에 대장 내시경을 몇 개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분들도 다 아세요. 한국하고 일본은 내시경을 잘한다? 많이 한다? 되게 아세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펠로우 2년차 때였는데 한 10개 정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프라이빗 jet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자가용 비행기가 있냐고. 미국에서 그 정도로 하면 자가용 비행기를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자가용만 있습니다. 하여튼 자, 그 다음에 복부 촬영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초음파 장점은 방사능 노출이 없고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고 접근성이 어디 가나 있죠. 초음파가. 대신 CT의 장점과 이제 정확하게 반대가 되는데 CT의 장점은 복부 장기와 근골격계, 근육, 뼈, 인대 다 같이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췌장같이 좀 어려우면서도 또 굉장히 심각한 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장기를 보는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가족력, 과거력, 동반 질환을 선택을 하는데 투석 환자들은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린 CT를 찍으시면 정말 좋겠고 한 번 정도는 부모님들 복부 CT를 한번 촬영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원래 어땠는지를 아니까 한번 찍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